한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중국은 전략 광물 수출 통제라는 극단의 방식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갈륨, 안티모니, 미사일과 전투기에 꼭 필요한 물질들을 차단해 미국 방산의 숨통을 끊겠다는 계산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한 수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방산기업 최고 경영자들까지 전부 모였습니다. 중국이 원하던 바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경악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의 주제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유럽도 아니었죠. 바로 태평양 건너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나라였습니다. 직접 투자, 합작 재련소 추진, 총 투자 규모만 무려 약 10조 원. 미국 방산 1위 기업까지 나섰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파버린 함정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나라는 대체 어디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쥐고 있는 걸까요?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이죠. 그런데 미국 방산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 버튼이 눌리는 순간을 직접 봤습니다. 25년 경력으로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잭 하워드입니다. 워싱턴 국방부에서 25년을 숫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전쟁을 시작 전에 끝내는 숫자 말이에요. 병력수, 무기 재고, 공급선 안정성. 이런 숫자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날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24년 12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복도가 시끄러웠을 겁니다. 회의 준비하는 사람들, 전화 통화하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그런데 이상했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사람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다급했습니다. 뭔가 터졌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국방부 고위층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방산 기업 최고 경영자들, 의회 국방위원회 인사들까지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평소 같으면 고성이 오갔을 겁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고 따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발표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한 줄이 떴죠. 중국 상무부 전략 광물 수출 전면 통제 발표. 그 한 줄이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게르마늄, 갈륨, 안티모니, 흑연. 이 이름들 들어보셨나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방산에선 다르죠. 이 광물들이 없으면 무기를 못 만듭니다. 포탄 신관, 미사일 유도 장치, 전투기 레이더, 야간 투시경. 전부 이 광물들로 만들어집니다. 중국이 이걸 막았다는 겁니다. 다음 장표가 넘어갔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게르마늄 의존도 83%, 갈륨 78%, 안티모니 69%, 대체 공급선 제로. 제로라는 말 들으셨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재고도 없고 계약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 다음 숫자가 더 잔인했습니다. 현재 재고 기준 최대 가동 기간 18개월. 18개월. 그 숫자가 스크린에 박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그런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18개월 뒤엔 미국 방산이 멈춘다는 걸 말이에요. 발표자가 다음 장표를 넘겼습니다. 시나리오였어요. 재고 소진 시 예상 상황. 첫 번째, 포탄 생산 중단. 두 번째, 미사일 조립 라인 정지. 세 번째, 전투기 레이더 생산 차질. 네 번째, 야간 투시경 공급 중단. 한 줄씩 읽을 때마다 회의실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안보 문제였죠. 아니, 생존 문제였습니다. 총알 없는 군대, 미사일 없는 전투기, 레이더 없는 함정. 세계 최강 미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중국은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폭탄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군대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냥 버튼 하나를 눌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손이 떨렸어요. 25년간 숫자를 봐왔지만 이런 숫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전쟁은 전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공장에서 끝납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다음 안건이 올라왔어요. 대체 공급선 검토였습니다. 중국이 막았으니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이상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올라왔어요. 반도체 강국이고 정밀 기술 보유국이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원료 보유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련 능력이 부족합니다. 재련이요? 광물을 캐는 것과 그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일본은 원료는 있지만 그걸 정제할 설비가 없다는 거였어요. 다음 장표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광산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정제 시설이 전무합니다. 광산만 있고 공장이 없다는 겁니다. 원료를 캐서 어디로 보내느냐고요? 중국으로 보냅니다. 중국에서 재련해서 다시 사오는 구조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은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은 있으나 재련 시설 부족. 유럽 국가들도 넘어갔습니다. 환경 규제로 인해 재련소 건설 불가. 재련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럽은 환경 기준이 엄격하죠. 새로 짓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발표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말을 아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이 단절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 단절이라는 말 아십니까? 한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안 해봤으니까요. 사람이 없고 경험이 없고 설비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재련을 중국에 맡겼어요. 싸고 빠르고 편했으니까요. 그 사이 미국 내 재련 기술자들은 은퇴했습니다. 후배도 안 뽑았죠. 공장도 문 닫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려면요. 최소 7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7년에서 10년.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 전가가 시작됐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에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쳤습니다. 예산 삭감한 건 의회 아닙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거 아닙니까? 고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차가웠어요. 서로 눈빛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자가 마지막 장표를 넘겼습니다. 대체 공급선 후보 목록. 리스트가 나왔어요. 국가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들. 전부 검토 결과가 붙어 있었죠. 불가, 장기 소요. 그 아래 맨 마지막 줄에 이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코리아.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멈췄습니다. 한국이요? 반도체 강국, 자동차 수출국.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략광물 재련이요? 그건 중국이나 일본의 영역 아닙니까? 회의실 안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왜 저기 있어?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후보겠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자료는 별도로 검토 예정입니다. 별도 검토요? 왜죠? 그날 회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결론 없이 끝났어요. 18개월이라는 시한만 남기고 말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광물은 있어도 쓸 수 없었습니다. 동맹국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대체 공급선 후보국 자료 분석. 각 나라별로 담당자가 배정됐어요.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 한국 자료는 제게 왔습니다. 동료가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한국 자료 받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형식적인 거겠지. 별 기대 안 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반도체는 잘 만들죠. 자동차도 수출하고요. 그런데 전략광물 재련이요? 그건 중국이나 일본이 하던 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불편했습니다. 미국 안보의 마지막 카드가 해외 민간 기업이라니.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업이라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재련 기업 자료와 구조가 달랐어요. 보통은 연간 생산량부터 나옵니다. 몇 톤 생산하고 어디에 공급하고 가격이 얼마고. 그런데 이 자료는 달랐습니다. 첫 장부터 회수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회수 구조요? 아연을 재련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다른 금속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게르마늄, 갈륨, 인듐, 카드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뽑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통합 회수 공정. 아연, 연, 귀금속, 희귀금속. 단계별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 공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였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게르마늄 연간 회수량 250톤. 갈륨 회수량 300톤. 안티모니 처리 능력 연간 10만 톤 이상.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중국 수치와 비교해도 일본 수치와 비교해도 뭔가 달랐습니다. 과장인가 싶었죠. 아니면 오타인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게르마늄 연간 수요 약 200톤. 한국 회수량 250톤. 맞아떨어졌습니다. 갈륨 수요 약 250톤. 한국 회수량 300톤. 이것도 맞았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산물 자산화 구조. 보통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폐기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는 달랐습니다. 부산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연 재련 게르마늄 회수 인듐 추출 카드뮴 정제. 버리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경제성까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부산물 매출 비중 35%. 재련소 수익의 35%가 부산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폐기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구조였어요.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문서야 뭐든 쓸 수 있죠. 숫자도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숫자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교했어요. 과장이라기엔 구조가 탄탄했고 거짓말이라기엔 디테일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이게 진짜라면요? 중국이 왜 서둘렀는지 설명이 됩니다. 중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대체 공급선을 찾기 시작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체 공급선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것도요. 그래서 먼저 버튼을 눌렀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판이 바뀝니다. 그런데 믿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답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안보를 해외 민간 기업에 맡긴다고요? 그것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예요.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퇴근했어요. 불 꺼진 복도, 조용한 사무실. 저 혼자 남아서 한국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자료를 옆에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자료를 먼저 봤습니다. 일본 재련소 연간 게르마늄 생산량 50톤, 갈륨 70톤. 괜찮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료 수입처 중국 85%. 결국 중국 의존이었습니다. 원료를 중국에서 사온다는 거였어요. 중국이 막으면 일본도 멈춥니다. 다음은 호주였습니다. 호주 광산, 아연 매장량 세계 2위. 희망적으로 보였죠. 그런데 다음 줄이 문제였습니다. 재련시설 없음. 광산만 있고 처리할 공장이 없다는 겁니다. 캐낸 원료를 어디로 보내느냐고요? 중국으로 보냅니다. 또 중국이었습니다. 유럽 자료도 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기술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줄이 반복됐습니다. 환경 규제로 신규 건설 불가. 재련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럽 기준으론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였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중국 아니면 없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봤어요. 통합회수 공정 단계별 흐름도. 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 단계, 아연 광석 투입. 아연 재련소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아연 재련 부산물에서 게르마늄 회수. 세 번째 단계, 남은 부산물에서 인듐 추출. 네 번째 단계, 최종 잔류물에서 카드뮴 정제. 다섯 번째 단계, 귀금속 회수. 한 번의 공정이 아니라 연쇄 공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돌아간다면 경제성이 나올까요? 아연 한 톤당 게르마늄 회수량 0.003%. 적어 보이죠? 그런데 아연을 연간 100만 톤 처리한다면요. 게르마늄 300톤이 나옵니다. 갈륨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수율은 낮지만 모재 처리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산물 매출 비중 35%. 보통 재련소는 목적 금속 하나로 수익을 냅니다. 아연 재련소면 아연 팔아서 돈 버는 거죠. 부산물은 폐기하거나 처리 비용 들여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달랐습니다. 부산물이 수익원이었어요. 게르마늄, 갈륨, 인듐. 이것들이 아연보다 비쌉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 나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아연 재련소가 아니라 희귀금속 공장입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구조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왜 독점할 수 있었을까요? 싸게 만들었으니까요. 왜 쌌을까요? 환경 비용 무시하고 규모로 밀어붙였으니까요. 그럼 한국은요? 부산물로 돈을 멉니다. 환경 처리 비용을 부산물 수익으로 상쇄한다는 겁니다. 경제성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 개발 연역. 1973년부터 시작됐더군요. 50년이 넘었습니다. 초기엔 일본 기술 도입, 그 다음엔 독자 개발, 최근엔 특허 등록. 50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기술 책임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경력을 봤어요. 30년, 25년, 20년. 전부 현장에서 쌓은 경력이었습니다. 이건 문서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보였어요. 불 켜진 국방부 건물, 의회돔, 백악관. 이 나라가 세계 최강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전부 1위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답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50년이라는 시간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료는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감정 빼고 숫자만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겁니다.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사흘 뒤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각국 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가져갔어요.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없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담당자가 먼저 나왔어요. 일본은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원료 의존도가 문제입니다. 중국 수입 비중 85%. 대체 공급선으로 부적합합니다. 다음은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광산 보유국이나 재련 시설이 전무합니다. 신규 건설 시 최소 8년 소요. 단기 대안 불가. 캐나다도 비슷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광산은 있으나 재련 인프라 부족. 장기 프로젝트 필요. 유럽은 더 단호했습니다. 유럽은 환경 규제로 신규 재련소 건설 불가. 기존 시설 확장도 제한적. 하나씩 발표가 끝날 때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제 차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 분석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장표를 넘겼습니다. 한국 고려아연 연간 게르마늄 회수 능력 250톤, 갈륨 300톤, 안티모니 처리 능력 연간 10만 톤 이상, 통합 회수 공정 보유.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객관적으로 감정 빼고 말이에요. 부산물 자산화 구조로 경제성 확보. 기술 개발 연역 50년 이상. 현재 가동 중. 발표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문서야 뭐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냉소적인 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숫자가 과장된 거 아닙니까?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료상 수치는 명확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현장 확인이요? 해외 민간 기업 공장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본다고요? 목소리에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문서가 아니라 공정에 있습니다. 종이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이요? 미국 안보를 외국 기업에 맡긴다는 겁니까?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적 문제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전부 불가입니다. 남은 건 한국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편이 됐네. 그 말이 회의실에 박혔습니다. 한국 편.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정치 싸움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현장 검증 출장 승인 요청합니다. 상사가 저를 봤습니다. 자네 진심인가? 예. 한국 가서 뭘 확인하겠다는 건가? 공정이 실제로 돌아가는지, 수치가 정확한지, 기술자들이 진짜 있는지 직접 봐야 합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경력 거는 거야. 만약 한국이 허풍이면 자네가 책임져야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상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승인하지. 대신 보고서는 확실하게 써. 객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 자료가 진짜라면 중국이 왜 서둘렀는지 설명이 됩니다. 미국이 대체 공급선을 찾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거였죠. 그럼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나서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라면 판이 바뀐다. 가짜라면 여기서 끝이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이 아니기를, 구조가 진짜이기를, 50년이 허풍이 아니기를. 그리고 제 판단이 틀리지 않기를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름이었죠. 고려아연 측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명찰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훈 부장.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온산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바로 가겠습니다.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서울을 지나고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4시간쯤 달렸을까요?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자 공단이 나타났습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공장 굴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연기가 올라가고 파이프라인이 얽혀 있고 대형 탱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가 한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려아연 온산 재련소. 외관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공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돈돼 있었죠. 깔끔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부터 보시죠. 의외였습니다. 보통은 회의실에서 시작하죠. 발표 자료 보여주고 설명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현장이 먼저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전모와 안전화를 받았어요. 보안경도 썼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 소리, 용광로 울리는 소리. 현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아연 재련 라인입니다. 원료를 투입하면 고온에서 아연을 추출합니다. 거대한 용광로가 보였어요. 온도계가 1000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김 부장이 다른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아연 재련 부산물이 여기로 넘어옵니다.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옆 건물로 연결돼 있었어요. 다음 건물로 가시죠. 두 번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자 또 다른 공정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게르마늄을 회수합니다. 아연 재련 부산물을 화학 처리해서 게르마늄을 분리하는 겁니다. 작업자들이 계기판을 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회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0.003%입니다. 낮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김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재 처리량이 연간 100만 톤입니다. 그러면 게르마늄이 300톤 나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자료에 있던 숫자였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갈륨 라인입니다. 세 번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물을 받아서 화학 처리하고 갈륨을 추출하는 공정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익숙하게 움직이고 기계는 멈추지 않고 숫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건 일상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라인은 1995년대부터 가동됐습니다. 처음엔 수율이 낮았죠. 실패도 많았습니다. 실패요? 예. 처음 10년은 적자였습니다. 부산물 회수 비용이 더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한 작업자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경력이 30년입니다. 이 라인만 봤어요. 이 공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작업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어요.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문서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마지막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최종 정제 라인입니다. 순도 99.99%까지 올립니다. 깨끗한 실험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흰 가운 입은 기술자들이 샘플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종 제품입니다. 작은 병을 보여줬어요. 은색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게르마늄입니다.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고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그런데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게 있으면 싸울 수 있고 없으면 무릎 꿇어야 합니다. 저는 김 부장을 받습니다. 이 라인 하루에 몇 시간 가동합니까? 24시간입니다. 멈추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 때만 멈춥니다. 공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계속 돌아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조용히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자료는 진짜였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50년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밤을 새웠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 확인한 숫자, 기술자들의 경력. 전부 기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썼어요. 감정 빼고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고려아연 대체 공급선으로 적합함. 즉시 협상 진행 권고. 보고 회의가 잡혔습니다. 이틀 뒤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같은 회의실, 같은 사람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발표자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켰습니다. 온산 재련소 현장 검증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장표를 넘겼습니다. 게르마늄 회수 능력 연간 250톤. 자료 수치와 일치 확인. 갈륨 300톤, 안티모니 처리 능력 연간 10만 톤. 전부 실제 가동 중. 사진을 보여줬어요. 공장 내부, 돌아가는 라인, 작업자들 모습. 통합 회수 공정 실물 확인. 아연 재련 부산물에서 게르마늄, 갈륨, 인듐, 카드뮴 순차 추출. 경제성 확보 구조 실증됨. 다음 장표를 넘겼습니다. 기술 인력 현황. 평균 경력 25년 이상. 공정 숙련도 확인. 기술 단절 없음.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고려아연은 미국 전략 광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단기 대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즉각 반박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론 반론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장은 확인됐다는 거죠? 예. 숫자도 맞고. 예. 그 사람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입니다. 해외 민간 기업이에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공급이 보장됩니까? 중국이 압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가격을 올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공급 안정성 조항을 넣고 가격도 고정하면 됩니다. 그래도 외국 기업입니다. 목소리에 불편함이 섞여 있었어요.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안보를 외국에 맡긴다는 겁니까? 그것도 아시아 국가예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 전부 단기 대안 불가입니다. 18개월 안에 공급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미국 내 재련소를 짓는 건 어떻습니까? 최소 7년 소요됩니다. 18개월 안에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정치. 그 단어가 회의실을 지배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문제도 아니었어요. 국정 문제였습니다.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추가 검토였습니다. 사실상 보류였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자네 너무 밀어붙이지 마. 한국 편이라는 소문 돌고 있어. 한국 편.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밤새워 쓴 보고서. 현장에서 본 것, 확인한 숫자, 돌아가는 공정.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술은 통과했습니다. 숫자도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안보 앞에서 국적이 숫자를 이겼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정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숫자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보고서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발언권은 줄어들었습니다. 회의에 불려가지 않았어요. 고립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18개월. 그 시한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망설이고 있었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이긴다는 걸 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엔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서랍 속에 있었죠. 그런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료 한 명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업계 뉴스였습니다. 레이시온, 한국산 게르마늄 긴급 주문.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레이시온. 미국 방산 기업 3위 안에 드는 회사였어요. 미사일 만드는 곳이죠.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 이후 재고 확보 위해 한국 고려아연과 공급 계약 체결. 향후 3년간 연간 50톤 규모. 50톤.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를 봤습니다. 정부 승인 받았습니까? 아니. 민간 계약이야. 정부 안 거치고 직접 했어. 민간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망설이고 있었지만 기업은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스럽 그러먼 한국산 갈륨 도입 검토. 이번엔 노스럽 그러먼이었어요. 전투기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 주엔 제너럴 다이내믹스였습니다.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재고가 먼저였습니다. 18개월이라는 시한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장은 정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이번엔 저도 포함됐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발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한 줄이 떴습니다. 록히드 마틴, 한국 고려아연과 장기 공급 계약 체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록히드 마틴.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F-355 전투기 만드는 회사. 미 국방부 최대 납품업체였어요.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한국과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게르마늄, 갈륨 전량 공급 계약입니다. 다음 장표가 넘어갔습니다. 계약 규모 연간 약 3억 달러. 추가 증설 논의 중. 3억 달러. 단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어요. 발표자가 덧붙였습니다. 록히드 마틴 측은 한국 재련소 증설에 공동 투자 의향도 밝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안 된다던 사람들이 말이 없었어요. 록히드 마틴이 움직였다는 건 토론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민간이 이미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재고 확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늦으면 물량 확보도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달 전엔 왜 한국이냐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국과 계약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없었어요. 시장이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 것인가? 공급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장기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단순 구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급 안정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한미 합작 재련소는 어떻습니까? 미국 내 건설하되 한국 기술 도입하는 겁니다. 합작 재련소. 그 말이 회의실에 박혔습니다. 발표자가 장표를 넘겼습니다. 예비 검토 결과입니다. 미국 자본 60%, 한국 기술 파트너십 40%. 총 투자 규모 약 80억 달러. 건설 기간 5년. 5년. 7년에서 10년이던 게 5년으로 줄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다. 협상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안 된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망설였지만 시장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배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상사를 만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옳았네. 한 달 전에 들었어야 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증명했을 뿐입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되느냐가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한 달 전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치는 늦었지만 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